역사상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환호할 때 혼자서 그 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어들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9년 가을, 미국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주식시장은 단 며칠 만에 붕괴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평생 모아둔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은행 앞에는 현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졌고 도시마다 무료 급식 줄이 몇백 미터씩 늘어섰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1,300만 명을 넘어섰고 세계는 곧 대공황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남자의 계좌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너지는 속도만큼 그의 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단 몇 주 만에 오늘날 가치로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이며 역사상 개인이 단기간에 벌어들인 가장 유명한 수익 기록 중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자는 몇 달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끝없는 상승장을 믿고 있을 때 혼자서 시장의 균열을 관찰했고 월가의 루머, 기업의 장부, 국제 경제 흐름까지 전 세계에서 정보를 끌어모으며 단 하나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 그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세상이 파멸할 때 혼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베팅을 했던 남자, 월가는 그를 시장을 무너뜨린 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시 리버모어. 지금부터 1929년 대폭락을 미리 보고 월가 전체와 맞서 싸웠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91년 미국 중서부의 작은 농가에서 한 소년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겨우 14살, 주머니에는 단돈 $5뿐이었습니다. 그 시대 그 지역에서 태어난 남자아이의 인생은 사실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평생 밭을 일구고 같은 마을에서 늙어가다 조용히 생을 마치는 것. 그의 아버지도 당연히 그 길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로라는 아들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계산 문제를 붙잡고 씨름할 때 이 소녀는 복잡한 숫자들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 답을 찾아냈습니다.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숫자들 사이의 흐름과 관계를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었죠. 이 재능을 알아본 건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흙만 파게 두기엔 너무 아까운 머리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한 가정을 뒤흔드는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남편이 먼 밭에 나가 있는 사이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5를 쥐어주며 보스턴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써서 먹고 살 길을 찾으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월스트리트 역사에 가장 강렬하게 남을 이름 하나의 출발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제시 리버모어였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제시가 처음 맡은 일은 증권 중개회사에서 주가를 커다란 칠판에 옮겨 적는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보드보이. 오늘날로 치면 단순한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에게 전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숫자를 손으로 써 내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큰 움직임이 터지기 직전에 항상 비슷한 신호들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 해안의 물이 먼저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조차 그저 숫자로만 보던 움직임 속에서 이 10대 소녀는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스스로 하나의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가격 움직임을 관찰해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던 해 그는 처음으로 직접 돈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벌링턴 철도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제시에게는 엄청난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시장보다 한 발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생각이 실제 돈으로 증명되는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읽어내는 자신의 능력을 계속 시험해보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예측이 맞아떨어질 때의 전율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월스트리트를 뒤흔들게 될 전설적인 투기꾼의 이야기는 그렇게 칠판 위의 숫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트레이더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무렵 미국 경제 전체가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1914년 유럽에서 시작된 제1차 새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윈슨은 전쟁 초기에 직접 참전하지 않는 대신 훨씬 더 계산적인 선택을 합니다. 유럽 각국의 무기와 물자를 대규모로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결정 하나가 미국 경제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쟁 자금이 절실했던 유럽 국가들은 미국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전쟁이 끝날 무렵 유럽이 미국에 갚아야 할 빚은 1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경제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유럽이 폐허 속에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동안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수백 년 동안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던 런던이 힘을 잃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간 곳이 바로 월스트리트였습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처음으로 금융상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투자라는 것은 극소수 부유층만의 영역이었지만 전쟁 채권을 통해 일반 대중도 돈을 투자하고 수익을 기대하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훗날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전쟁이 끝나고 1920년대가 시작되자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장에서는 자동차가 끝없이 쏟아져 나왔고, 라디오는 가정마다 들어왔으며, 전기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특히 헨리 포드가 만든 대량 생산 시스템은 자동차를 사치품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영은 이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1928년쯤 되자 상황은 거의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증거금 거래가 미국인들의 국민 취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손님에게 유망 종목을 추천했고, 이발소에서는 가위질을 하면서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별자리로 주가를 예측한다는 점성술가 에반젤린 애덤스에게 상담을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습니다. 월스트리트 거물들의 구두를 닦으며 귀동냥한 정보를 퍼뜨리던 구두 닦기 소년이 작은 유명인이 되었을 정도였으니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관주의를 상징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제너럴 모터스의 한 임원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영원한 번영의 시대에 들어섰다. 전문가도, 기업가도, 일반 시민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계속 오른다. 이번에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 거대한 열광 속에서 혼자 전혀 다른 신호를 읽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시 리버모어였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자신만의 체계를 구축해 놓았는데, 약 62명에 달하는 분석가와 통계 전문가, 현장 조사원들이 곡물 수확 현황부터 각국의 정치 동향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에게 보내왔습니다. 전화 요금만 한 달에 15,000달러를 넘기는 달도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에 있는 연락망과 매일 통화하면서 시장보다 한 발 앞서 정보를 얻는 것, 이게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정보를 과학처럼 다루는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재정의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18시간 이상을 보내는 생활이 이어졌죠. 그 시간 동안 제시의 사생활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17년에 그는 22살의 브로드웨이 댄서 도로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쾌활하고 사교적이었으며 주식시장 같은 건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둘은 1918년에 결혼했고 제시는 도시를 향한 애정의 표현으로 에버모어라는 거대한 저택을 마련했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끊임없는 번영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의 저택이었는데 훗날 그 이름이 얼마나 쓸쓸한 반어가 되는지를 당시의 제시는 몰랐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에도 제시가 사무실에서 하루 18시간 이상을 보냈다는 겁니다. 시장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도 집착하는 동안 도시는 두 아들을 사실상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시의 외도도 반복됐습니다. 도시가 남편의 계속된 배신을 알게 된 이후부터 술이 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미 자리를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날이 잦아졌고 두 아들 제시 주니어와 폴은 집의 무거운 공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숙학교로 보내졌습니다. 한때 사랑의 이름을 붙였던 에버모어 저택이 서로에 대한 원망이 쌓이는 공간으로 변해간 겁니다. 제시는 시장에서 세상을 읽는 능력은 탁월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이름이 월스트리트에서 처음 크게 회자된 사건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단순히 자연재해 자체가 아니라 그 재난이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를 먼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906년 4월 대지진이 도시를 초토화시키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보험금 지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영국 보험회사들이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급하게 미국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제시는 바로 이 지점을 읽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유럽 자본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충격에 휩싸이며 주가가 급락했고 제시는 단 하루 만에 약 25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당시 돈으로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그 돈은 거의 전부 사라졌습니다. 몇 번의 잘못된 거래, 그리고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이 겹치면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패턴은 이후 그의 인생 내내 반복됩니다. 엄청난 성공 다음에 찾아오는 치명적인 실패,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회복과 도약, 오르막과 내리막을 끝없이 반복하는 동안 제시는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시장은 어떤 천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지만 그 교훈이 그의 집착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런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시장의 파도를 타고 살아온 그에게 1929년 여름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런던에서 금리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화 정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이동합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뉴욕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왔던 유럽 자본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영국 금융계의 거물이던 클래런스 해트리가 대규모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그는 여러 회사를 허위 서류로 부풀려 거대한 금융 사기를 벌였고 그의 체포는 국제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에게 가장 중요한 신호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방식으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식 가격이 기업의 실제 이익과 완전히 동떨어진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주가는 몇 배씩 뛰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즉 실체가 없는 거품이었습니다. 제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공매도 포지션을 쌓기 시작했죠.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팔아두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면 더 싸게 사서 갚고 그 차액이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손실은 끝없이 커질 수 있는 위험한 베팅입니다. 당시 미국 전체가 주식은 계속 오른다고 외치고 있던 상황에서 혼자 반대 방향으로 베팅한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여전히 낙관론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찰스 미첼 같은 금융계 거물들은 공개적으로 시장을 지지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이 아니라 데이터가 그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929년 10월 29일, 훗날 검은 화요일이라 불리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월스트리트 대폭락의 절정으로 기록됩니다. 그날 아침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열리자마자 시장은 이미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중개인들은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혼란에 빠졌고 매도 주문은 산처럼 쌓였지만 그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거래된 주식은 약 1640만 주,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가격은 마치 바닥이 없는 것처럼 떨어졌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부자였던 사람들이 장이 끝날 무렵에는 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증발했고 은행 앞에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신문 일면은 공황에 빠진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선택 이야기로 가득했고 라디오는 하루 종일 시장 붕괴 소식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 거대한 붕괴 속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던 계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계좌의 주인은 제시 리버모어였습니다. 그날 그의 계좌에는 약 6,6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대폭락이 이어지는 동안 그가 벌어들인 총 수익은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미국의 거대한 기업들조차 1년에 벌어들이기 어려운 돈을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시장에서 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금융 역사에서 거의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개인이 시장 붕괴를 정확히 읽고 이 정도 규모의 수익을 단기간에 거둔 사례는 그 이전에도 거의 없었고 이후에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제시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몰던 차는 당시 최고급 자동차였던 롤스로이스였고 목적지는 뉴욕 외곽에 있는 그의 대저택 에버모어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전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경제 붕괴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신문은 월스트리트 대참사라는 제목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와 아이들은 당연히 제시 역시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시가 입을 열어 사실을 말하자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그날, 이 가족만은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집안에는 환호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기쁨 대신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수백만 명이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제시 리버모어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거래 중 하나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 혼자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때부터 그의 인생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시각 미국 사회 전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 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경제는 빠른 속도로 얼어붙었고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1932년이 되자 실직자는 약 1,30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노동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었습니다. 도시마다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한 줄이 끝없이 이어졌고 은행 앞에서는 평생 모은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고 수많은 가정의 저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끝없는 번영을 확신하던 나라가 순식간에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 오히려 막대한 돈을 번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 그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제시 리버모어였죠. 대중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에버모어 저택에는 살해 협박 편지가 끊임없이 날아들었고 제시는 무장 경호원 없이는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돈을 번 트레이더가 동시에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는 제시 리버모어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 같은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돈도 그의 개인적인 삶을 전혀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1929년의 대성공 이후에도 그의 사생활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죠. 아내 도로시는 그의 잦은 외도와 끝없는 음주 생활에 지쳐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1932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전국 신문에 실릴 정도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시가 다른 남자와 재혼해버린 것입니다. 그 남자는 금주법 단속 요원이었습니다. 평생 술과 함께 살아온 제시에게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장면이었습니다. 도시는 두 아들을 데리고 서부로 떠났고 거대한 에버모어 저택에는 결국 제시 혼자만 남겨졌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의 트레이딩 감각에도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대폭락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체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들이 만들어졌고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설립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예금을 받는 업무와 투자를 하는 업무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이 규제들이 왜 필요한지는 제시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무너뜨릴 뻔했던 투기와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의 트레이딩 실력을 되살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연습해온 방식은 규칙이 느슨하고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던 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이 완전히 다른 구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평생 비포장 도로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던 드라이버에게 갑자기 완전히 다른 규격의 차를 주고 포장된 경기장에서 레이스를 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줬던 능력이 바뀐 규칙 아래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34년 무렵 1929년에 벌어들었던 1억 달러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시는 또다시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네 번째 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에너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진폭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평생 반복되어 온 거대한 성공과 거대한 실패의 사이클이 결국 한 인간을 조금씩 소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1935년에는 제시의 삶에 또 하나의 깊은 상처가 찾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던 큰아들 제시 주니어가 어머니 도시와 크게 다투다가 총에 맞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었죠. 다행히 아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사건은 가족 전체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시 리버모어에게는 특히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시장과 싸워왔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약 5년 동안 제시는 다시 한번 인생을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네나라는 여성과 재혼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삶을 지배해온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집착은 여전했고 가정은 점점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외도와 음주 문제도 계속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레이딩이 예전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내던 감각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거래는 반복해서 손실을 냈고 빚은 다시 쌓여갔습니다. 과거에는 실패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 제시에게는 그런 자신감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를 둘러싸고 있던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도 하나둘씩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1940년 11월 28일 추수감사절 밤 제시는 맨해튼에 있는 셰리 네덜란드 호텔의 바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한 중년 신사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몇 잔의 술을 마신 뒤 제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총을 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는 짧은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쪽지는
아내 내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종이에는 같은 문장이 여러 번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싸우는 것에 지쳤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남긴 사람은 한때 시장에서 1억 달러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돈을 벌어들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금융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를 거둔 트레이더 중 한 명이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를 실패로 규정하며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금융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뻗어있던 정보망도, 누구보다 냉정했던 분석 능력도, 타고난 수학적 직관도 결국 한 가지 문제만큼은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열광할 때 그는 거품을 보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그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 능력 덕분에 그는 한 시대의 전설이 되었고, 금융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을 읽는 그 놀라운 능력은 자신의 삶을 읽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했지만 인생에서는 감정의 파도에 계속 휩쓸렸습니다. 거대한 성공과 거대한 실패, 끝없는 집착과 후회가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그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의 역설로 남았습니다. 숫자의 언어는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사람의 언어는 끝내 배우지 못한 삶.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성공담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금융세계에서 반복해서 회자되는 하나의 경고처럼 남아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 말입니다.